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리본카를 구독해 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여기 왜 나와 있는지 아주 잘 아시겠죠? 바로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연비 테스트의 주인공, 바로 새롭게 KGM에서 출시된 액티언입니다. 이 액티언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사전 계약만 한 15,000, 사전 예약은 5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 차량을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출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출고 받으실 이 예비 오너분들께 장거리로 뛰었을 때 이 액티언의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과연 한 번 주유로 서울, 부산 왕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액티언의 연료통이 토레스랑 똑같이 50L라고 하거든요. 액티언의 공인 연비가 11km/L를 달성했고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12.5km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차량은 4륜구동이 아니라 전륜구동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리터당 12.5km 곱하기 50L를 하면 625km가 나와요. 625km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이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찍었을 때 편도 기준 380km가 나와요. 왕복으로 하면 760km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서울 부산 왕복이 가능할까 싶은데, 이거 한 번 주유로 서울 부산 왕복도 안 되면 좀 섭섭하잖아. 이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 부산 왕복을 하면서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갔는데 연료통이 절반 이하로 쭉쭉 떨어졌다 라고 하면, 아쉽게도 저희가 그거는 서울 부산 왕복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부산에서 다시 주유를 하고 실연비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부산에 도착했는데 연료통이 한 절반에서 절반 이상이 남았다 그러면 다시 서울 올라올 때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에 도착했을 때도 풀투풀 주유를 통해서 실제 연비와 트립상 연비가 얼마나 다른지, 그것도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하기 전에 외관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겠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보면은 일단 전면부에 이 램프가 굉장히 눈에 띄죠. 이렇게 웰컴 램프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멋있고요. 이 웰컴 램프에 건곤감리 형태의 램프 등을 사용한 것도 KGM의 애국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방향지시 등을 사용하는 이 램프도 꽤나 날렵하고 길게 뽑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보통 우리가 토레스라고 생각하면 토레스는 DRL 옆쪽으로 헤드램프가 들어갔었는데 그에 반해 액티언은 헤드램프를 요 범퍼 쪽으로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램프 조사각이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 램프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래쪽으로 조사할 때 조금 더 넓은 부분을 이렇게 완만하게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램프가 아래쪽에 달려 있을수록 조사각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측면에서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이 20인치 휠이죠.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S7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타이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쉐린 프리머시 투어 올 시즌을 넣어준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통 SUV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바닥부터 차체까지의 이 차고가 생각보다 높이에 위치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차고를 생각보다 더 높게 올려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차량들은 약간 험지라든지 오프로드 같은 곳들을 자주 주행하는 분들한테 최적화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면은 토레스에서는 여기 부분에 이제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가 들어갔었죠. 근데 액티언에서는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 옵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뒤쪽에도 약간 쿼드 글래스 같은 것들을 좀 넣어줘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글라스를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플라스틱으로 막아놓은 거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차체가 전체가 다 검정색 차량이라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투톤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은 투톤이 없고 파란 색상도 투톤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5개의 색상만 투톤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쿠페형 SUV답게 이 뒤쪽에 D필러가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토레스나 이런 정통 SUV들을 생각하면 이 뒤쪽 끝부분에서 트렁크가 딱 솟아서 완전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SUV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만하게 깎여 있습니다. 전형적인 SUV 쿠페형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후면부에서도 보면요, 블랙 색상이라서 그런지 이 KGM 레터링은 블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액티온은 또 크롬 색상이야. 통일시켜줄 거면 하나로 통일을 좀 해주지, 이거 왜 이걸 디자인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리어 램프가 이렇게 양옆으로 달려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방향지시등 역할도 같이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방향지시등이 여기 달려있어요. 이게 좀 되게 아쉬운 지점이란 말이야. 여기서 방향지시등도 같이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선택인 것 같아요. 트렁크도 열어서 한번 보면요,
트렁크 공간도 웬만한 중형급과 거의 비슷하게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트렁크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꽤 넓어서 이 뒤쪽에 2열을 폴딩 해놓고 나오면은 차박을 한다든지 캠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짐을 싣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 저희 이제 부산까지 한번 출발해 볼 건데 아직 주유를 안 했거든요. 저 앞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저희 가득 채워놓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주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저희 룰이 있죠. 가득 한번 넣어서 한번 딱 풀리면은 그 다음부터 2번을 더해서 총 3번의 딸깍을 할 겁니다. 아니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 정도쯤이면 벌써 전기차 0%에서 100% 충전할 때 돈인데 아 좀 무섭다. 오, 35리터에서 딸깍을 한번 했습니다. 2번 딸깍, 3번 딸깍 좀 더 넣어볼까? 3번 딸깍했고 한 번 더 넣어줬습니다. 인심 썼다 내가. 자, 저희 주유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저희 주유칸 보면은 가득 차 있다는 게 보이죠?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504km가 나와 있어요. 아이씨, 이거 504km면은 편도도 간당간당한 거리인데 이거 왕복 가능하겠어? 자, 어쨌든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세팅 같은 것들 확인해야겠죠. 여기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들은 이 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모드로 가겠습니다. 에코 모드 따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공조장치 25도로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외기 온도가 24도라서 25도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25도로 해도 찬바람 나옵니다. 보통 다른 차들은 이렇게까지 찬바람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차량은 어쨌든 찬바람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통풍 시트 2단계 그리고 오토 1단계로 놓고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을 쓸 겁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뭐 티맵이나 이런 걸 써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만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더라고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출발을 할 거고 일단 목적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카 부산 지점으로 길 안내해줘. 아, 인식은 잘해. 잘 모르겠어요. 야? 잘 모르겠다고? 리본카 부산 지점. 아, 그렇지.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지. 아이, 잘하는구만. 자, 목적지를 찍도록 하고요. 현재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총거리 386.2km 4시간 반 소요된다고 해요. 얼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저희 세팅할 것들이 좀 있죠. 차량 설정에서 안전 관련된 세팅들은 모두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민감도 빠르게 하도록 하고요. 차선 유지 보조 돼 있죠. 그리고 인텔리전트 크루즈 제어, 민감도 컴포트로 하고 안전속도 제어 모두 켜놓고 제한속도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모두 다 켜져 있습니다. 안전 관련된 것들 모두 켜져 있고 계기판이나 이런 설정들까지 지금 마저 하도록 할게요. 연비 정보 초기화를 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B 이것도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행거리 A는 서울 부산 왕복이고 주행거리 B는 서울 부산 편도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부산 가면 끝날 것 같은데. 504km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 내려가 보자고요 한번. 그리고 지금 아이들링 스탑 이 ISG 관련된 버튼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이거 배기 사운드라고 가상 엔진 사운드예요. 4기통을 V8으로 만들어준다고. 자, 한번 G바겐을 타고 있는 느낌을 준다고. 아주 좋은 옵션이야. 세팅 다 했으니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거리 연비 컨텐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규칙이 있는데 일단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이용을 할 거고요. 1차선에서도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추월을 할 겁니다. 구독자님들의 눈이 아주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속 110, 시속 100 이렇게 제한을 딱 지켜서 주행을 할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도 시속 110 제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시속 110으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10으로 맞췄고 차간 거리는 3단계로 하고 핸들 보조, 주행 보조나 이런 것들 모두 켜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티언 실내에 탑승해서 가고 있는데 기존과 다르게 확실히 변경점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예전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총 3개나 됐었죠. 근데 아래쪽에 있던 공조 컨트롤러 디스플레이를 모두 없애놨고 여기 있는 이 2가지 디스플레이로 모두 통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디스플레이 안에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설정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기 있는 이 토글 타입의 기어 변속기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아주 불편합니다. 이건 좀 개선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기어를 이제 브레이크 밟고 한번 딸깍하면 바로 뒤
바로 R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진짜 불편하게 D를 옮기려면 계속 누르고 있던가 아니면은 2번 딸깍을 해줘야 되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 이거 솔직히 누가 이렇게 써? 기어 변속기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나중에 OTA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라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핸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육각형 디자인을 사용해서 굉장히 크게 만들어줬는데 핸들 림 크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잡고 있으면 뭔가 되게 약간 야구 배트 같은 걸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 오토홀드 버튼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즐겨찾기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오토홀드를 이렇게 많이 쓸 일이 있나 싶은 거죠. 이런 데다가는 주행 중에 자주 누를 것 같은 그런 버튼, 뭐 즐겨찾기 하나, 드라이브 모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놔줬어야 될 것 같은데 오토홀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거슬리긴 하네. 그리고 돌리면서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터치식이에요. 이렇게 터치를 해야 오토홀드가 켜지고 꺼집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도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바를 내렸을 때 여기에서 뭐 가상 엔진 사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자세 제어를 해제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 자세 제어를 왜 여기다가 넣어놨지? 보통 자세 제어는 건들면 안 되는 버튼이라서 되게 숨겨놓거든요. 쉽게 조절할 수 없도록. 근데 너무 대놓고 이런 데다가 꺼내주는 거는 조금 아쉬운 선택인 건 아닌가 합니다. 아니 근데 심지어 위에서 바를 내릴 때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 가운데 버튼에 얘가 있어. 이쪽으로 빼줘도 되잖아요. 너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실수로라도 좀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이 트렁크 버튼이 제일 이해가 안 가. 트렁크 버튼이 공조장치에 포함되어 있어. 이게 보면은 얘가 내기고 얘가 외기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트렁크 버튼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디스플레이 UI UX라든지 이런 것들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봐봐요.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한 박자씩 꼭 느리게 따라오고 홈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반박자씩 느린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조금씩 느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도 이제는 좀 넣어줄 때 됐어요. 웬만한 차에서 다 되는데 굳이 이런 기능들을 빼놓고 안 넣는다는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넣어서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너무 BMW랑 흡사한 느낌이, 심지어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뭐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나서 RPM 게이지가 한참 있다 올라오는데? 봐봐요.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은 RPM 게이지가 너무 느리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UI UX는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은 느낌이에요.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베이지 시트를 넣어놨기 때문에 카라멜 베이지가 섞여있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한 40만원인가 넣으면 요 시트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좀 별로다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화사하고 괜찮은 느낌이 나긴 하네요. 좀 밝은 색상의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넣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공간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실내 공간, 뭐 수납함 이런 것들이 꽤나 넉넉하게 있어서 저도 이 센터 콘솔에도 커피를 넣어놨고 요 왼쪽에 도어 포켓에도 음료수를 넣어놓을 정도로 생각보다 널널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할 텐데, 아니 지금 연비가 11km가 나오고 있어. 너 이러면 안 돼 임마. 최소한 리터당 20은 나와줘야지. 자,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하고 나서 이 차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됐을 때쯤에 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열심히 달려서 벌써 남은 거리가 195km 남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 한 380km 주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194면은 한 절반 정도 주행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연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182.5km를 주행을 했고요. 총 14.13L의 휘발유를 사용했다고 나와요. 그럼 연비는 나눴을 때 13km/L가 나왔습니다.
위에 거는 순간 연비인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게 저희가 초기화한 후 지금까지의 평균 연비를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평균 연비가 어쨌든 리터당 13km가 나왔어요. 리터당 13km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남은 휘발유가 얼마나 돼 있는지 보면은 절반보다 살짝 위에 있거든요. 좀 너무하잖아요. 왜 심지어 이것도 아까 저희가 기름 가득 채워놓고 풀로 다 차 있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출발하고 나서 10km인가 20km인가 지났는데 한 칸이 달더라고요. 기름통이 약간 육각형으로 돼 있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한 190km를 주행하고 나서 휘발유 게이지가 절반보다 살짝 위에 위치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왕복으로 주행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인 것 같고요. 저희가 부산에 도착을 해서 아무래도 가득 주유를 하고 실연비를 말씀드린 다음에 연비 테스트는 거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몇 킬로인데?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310km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산 한 번 주유로 왕복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산 도착하면은 아마 기름이 거의 바닥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되게 정확한 게 국토부 공인 인증 연비가 고속도로로 했을 때 리터당 12.5km가 나왔거든요. 어이 진짜 고속도로 공인 연비가 오랜만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 자, 어쨌든 연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행 보조입니다. 이 주행 보조가 참 특이해요. 일단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점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눈에 띄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제가 핸들을 언제든지 잡을 준비를 하고 지금 앞에가 약간 커브길이거든요. 핸들 보세요. 핸들이 계속 왔다 갔다. 심지어 지금은 또 직선도로야. 지금 직선도로인데도 핸들이 좌우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2024년도에 나오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좌우로 이렇게까지 흔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앞에가 직선도로건 곡선도로건 할 거 없이 이렇게 핸들이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는 이렇게 계속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미를 유발한다거나 그러니까 승차감이 되게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정 거리까지 딱 다가선 다음부터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브랜드 같으면 좀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앞차와의 거리를 파악한 다음에 이 앞차의 속도가 느려지는 걸 인식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서부터는 브레이크를 스무스하게 잡기 시작합니다. 이 앞차와의 거리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좀 더 강하게 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서 승차감이 되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제가 봤을 때 한 40m 정도 거리 이내에 들어와야 그때서부터 감속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운전자가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머리가 흔들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게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내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믿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게 고속도로에서는 3단계, 2단계 주행을 해도 괜찮은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차량도 주행하고 오토바이도 주행하고 대신에 인도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데를 주행을 할 때는 1단계로 놓고 주행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단계로 놓고 주행을 하면 생각보다 앞차와 거리를 어마어마하게 좁혀버립니다. 불안할 정도로 굉장히 좁혀요. 저도 아까 시내도로에서 잠깐 주행할 때 1단계로 놓고 주행을 하니까 앞차와 거의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로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살짝 위험하다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는 놓고 주행을 하셔야 내가 좀 안전하게 얘가 주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타사 브랜드처럼 막 엄청 신뢰하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승차감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승차감이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시내도로랑 고속도로 두 가지 모두 다 주행을 해봤는데 고속으로 주행할 때 저속으로 주행할 때의 승차감이 둘 다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얘기한 차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승차감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고속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와 다리를 잇는 그 이음새 부분, 그 범프 구간을 지날 때 쿵쿵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액티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범프 구간을 만났을 때 그 쿵 하는 느낌이 실내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그 범프 구간을 만났을 차가 위아래로 약간 요동을 칩니다.
피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승차감이 되게 안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고, 게다가 노면의 요철이라든지 이런 굴곡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굴곡진 부분들을 지났을 때 이 운전자로 하여금 그 요철, 노면의 불량함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차량의 서스펜션 세팅이 되게 단단하게 돼 있다라는 것처럼 들리실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통 서스펜션이 되게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으면은 코너를 돌아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고속에서의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첩하고 바닥에 붙어간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 아까 오프닝에서도 보셨다시피 바닥으로부터의 차체 높이까지 생각보다 높이가 꽤 크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회두성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좋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차선 변경을 살짝 급격하게 해보면요, 롤링이 꽤 많이 납니다. 서스펜션이 단단하다고 느끼는 거에 비해서 회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서스펜션을 이렇게 세팅했지? 비슷한 차종이라고 하면 토레스 EVX 같은 차량 있잖아요. 걔는 조금 더 단단하면서 좀 더 노면에 붙는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전기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게중심이 되게 아래쪽에 깔려있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는데, 얘는 유난히 좀 더 그 불안한 느낌이 크네요.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주행성이나 승차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못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토레스 대비해서 방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범프 구간이나 요철을 만났을 때 그 쿵 하는 소리가 귀에 아주 선명하게 들려요.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있는 편이어서 제가 지금 조수석에 있는 저희 PD님하고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원활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는 걸로는 잘 안 들리고, 좀 더 톤을 높여서 얘기해야 될 정도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나 잘 느껴지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 이중접합 유리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중접합 유리가 되게 얇기 때문에 이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간 걸로 인해서 뭔가 큰 효과를 본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네요. 그리고 뭔가 약간 시트가 요상하게 불편해. 2시간 40분째 고속도로에서 이 차를 타고 있는데 엉덩이 쪽 시트가 묘하게 좁아요. 물론 제 엉덩이가 클 수 있죠. 제가 엉덩이가 클 수 있는데 그 엉덩이 받침대 중에서도 요 완전 안쪽에 있는 엉덩이 받침대가 좀 쪼여져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허벅지로 앉아서 가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이거는 1시간 정도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보통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하고 미션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엔진은 솔직히 말해서 이 1.5L 터보 가솔린 토레스에서도 사용했고 코란도에서도 사용했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에서 사용했던 그 엔진 그대로 들어가 있고, 미션도 아이신 자동 변속기 6단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1.6톤의 공차 중량에다가 170마력, 게다가 얘는 전장이 4700mm가 넘거든요. 거의 중형 SUV에 가까울 정도로 꽤나 긴 차량인데, 그런 거 대비해서 170마력은 덩치는 진짜 산만한데 심장이 되게 좀 작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출력인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속이 80이거든요 지금 시속 80에서 100km까지 풀악셀을 밟아 보겠습니다. 풀악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출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엑셀을 제가 풀악셀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터보 차저가 돌아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봤을 땐 1초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터보 차저도 느리고 엔진의 질감이라든지 엔진의 출력을 내는 이 지점 자체가 굉장히 뒤로 뻗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저속 구간에서는 이 엔진의 응답성이 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엑셀러레이터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거는 엑셀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엑셀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요 정도까지는 엑셀이 진짜 민감합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노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앞쪽 요만큼의 구간에 엑셀의 민감성이 전부 몰빵되어 있고, 그 엑셀 뒤 구간의 요만큼의 구간에서는 이 엑셀의 민감성이 앞 구간에 비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밟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경차 같은 것들이 보통 엑셀 리스폰스를 초반에 거의 다 몰빵해 놓고 뒤쪽 구간은 되게 이렇게 밟더라도 그렇게 반응이 빠르거나 뭐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엔진의 그 RPM에 따른 출력 세팅,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변속기의 세팅을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토레스를 몰았던 차주님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세팅을 가지게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변속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매뉴얼 6단에 물려 있는데 패들 시프트로 한 번에 쭉 내려보겠습니다. 변속 속도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속 속도가 제가 패들 시프트를 당긴 다음에 0.5초에서 1초 정도로 느리게 반응을 해요. 제가 봤을 땐 이 미션이 조금 오래된 미션이죠. 출시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골 미션이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엔진 출력 자체도 요 정도급 차급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고, 변속기 자체도 그렇게 빠릿빠릿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전자에게 좀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150km 정도 남았거든요. 남은 거리 동안은 이 액티언의 칭찬할 만한 부분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드디어 리본카 부산 지점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370km 중에 2.2km 남겨두고 지금 주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면 풀투풀 실련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 주유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실련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주행했을 때의 주행거리 이런 것들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총 366.3km를 평균 속도 83km 속도로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연비는 13.7km/L가 나왔습니다. 좋아해야 되나? 좋아해야 돼요? 좋네. 왜냐하면 전륜구동 기반으로 했을 때 고속도로 인증 연비는 12.5km/L를 인증받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주행을 해보니까 13.7km/L가 나왔네요. 인증받은 것보다 1.2km가 더 잘 나왔습니다. 액션 좋네. 그리고 부산까지 370km를 뛰고 나서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156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은 휘발유량이 한 4분의 1 정도 남았네요. 저희가 출발할 때 기름을 한 36리터 정도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다 쓴 것 같네. 그러면 내려서 한번 주유해보고 도착해서 실련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득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씨, 27리터 넣고 딸깍 했어요. 한 번 더. 자, 2번. 자, 3번 딸깍하고 1000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유 완료했고 마저 부산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리본카 부산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본카 라이브 스튜디오 있죠? 여기서 리쇼라도 하고 라이브 상담도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이렇게 액티언 부산까지 오는데 최종 연비, 실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주유소까지 오는데 366km를 주행을 했고요. 주유는 저희가 총 29.976리터를 주유했습니다. 그러니까 366km를 29.976리터로 운행을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서울 부산 왕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얘는 연료통이 50리터인데 내려오는데 30리터 썼으면 올라가는데 30리터를 써야 되잖아. 애초에 불가능한 왕복 주행거리였어.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편도로만 연비 측정하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실연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366 나누기 29.976을 하면 실연비는 12.2km/L가 나왔습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트립상 연비에는 13.7km/L가 나왔는데 실연비는 12.2km/L가 나왔어요. 트립상 연비랑 실연비가 리터당 1.5km가 차이가 나네요. 얘가 S9 트림에다가 전륜구동이니까 고속도로 공인인증 연비가 12.5km/L가 나왔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공인 연비보다 살짝 덜 나온 거야.
이걸 어떻게 연비가 너무 안 나오잖아. 되게 차가 전반적으로 뭔가 아쉬운 지점이 좀 많은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잠깐. 제가 아까 마지막에 제가 이제부터는 장점을 찾아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점을 몇 개 찾았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엔진 1.5L 터보잖아요. 1.5L 터보기 때문에 1년에 연간 내야 하는 세금이 한 25~6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자동차세,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저공해 차량 3종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50%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장점이 있는 게 기본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편이에요. S7을 선택하더라도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S9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다가 어라운드 뷰라든지 아니면 후방 편의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거 탑재되어 있어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옵션이 생각보다 가격 대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동 좀 걸어주세요. 이거 4기통 들어가 있는데 엑셀 한번 좀 밟아주세요. G바겐 타고 있는 것 같잖아. 이거 외부에서도 이 소리 들리면 KGM이 8기통?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장점이잖아, 장점. 이게 지금 가상 배기 사운드라는 옵션이에요. 이 140만 원짜리 옵션을 넣으면 V8 사운드를 틀어놓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엑셀을 깊게 밟으시면 고음 부분이 약간 찢어지기 때문에 다 티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음 부분에서 그냥 옹 하는 이런 것들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꺼주세요.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이거. 네, 어쨌든 저희 이렇게 액티언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한 번에 주행을 했는데 신차가 4천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뭔가 아쉬운 지점이 이렇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S7의 깡통 정도 한 3,400만 원 정도의 차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한 4천만 원 정도 주고 S9을 살지 아니면 한 3,400만 원 정도의 깡통 버전을 사서 타고 다니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만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응모되거든요.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